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마약에 깊숙이 침투당했는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유통되는 그 최고급 마약, 그 출발지 중 한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국가적인 마약 생산국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시작부터 또 현재 북한 사회를 갉아먹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현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다룬 북한산 마약이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보통 순도 99%에 달하는 최고급 필로폰을 말하는데요. 99%요? 네. 현장에서는 얼음, 영어로는 아이스라는 은어로 불립니다. 얼음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일반 필로폰이 불순물 때문에 약간 누런빛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투명한 얼음 조각 같아요. 육안으로도 품질 차이가 확연히 보일 정도죠. 바로 이 고순도 필로폰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순도 99%짜리 마약을 국가가 직접 만든다. 정말 시작부터가 충격적이네요. 이 모든 게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남한의 경제 성장을 지켜보던 김일성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그때 김일성이 이런 교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백도라지를 많이 심으라. 백도라지요? 저희가 아는 그 반찬으로 먹는 그 백도라지는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백도라지는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의 암호명이더군요. 맞습니다. 하얀 양귀비꽃을 빗대어 부른 겁니다. 그 발상 자체도 기묘하지만 그걸 정당화한 논리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리가 이래요. 이걸 만들어서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 팔면 돈도 벌고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와... 이게 당시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타락시켜서 돈을 번다는 그야말로 기적의 논리죠. 국가가 범죄를 장려하고 합리화한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를 타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마약을 만들다니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백도라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나요? 국가가 주도했다면 생산 방식도 꽤 체계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체계적이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비인간적이요? 네, 가장 먼저 동원된 건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요? 네, 농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양귀비밭에 끌려간 아이들 손에 면도칼을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세상에 면도칼을요? 네, 그리고 아직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게 시켰죠. 그러면 하얀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바로 생화편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일일이 긁어 모으는 역할을 강요당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가가 아이들 손에 면도칼을 쥐어주고 마약 생산의 첫 단계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린 세대의 도덕관념이나 죄의식 자체를 처음부터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그게 나쁜 일이라는 교육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한 좋은 일, 외화를 버는 애국으로 포장되었으니까요. 한여름 또야볕 아래에서 독한 아편 냄새에 취해 쓰러지는 아이들이 속출했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눈을 돌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까지 동원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위성사진으로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 일대를 감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수용소 인근의 양귀비 재배지가 불과 10년 만에 15배나 급증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15배요?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국가가 가장 통제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마약 생산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이들과 정치범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마약을 대량 생산했다. 정말 완벽한 국가범죄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내부 고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뜻밖에도 가장 신뢰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외교관들이었죠. 외교관들이요? 네, 이들이 마약 밀수 현장에서 체포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을 동원했다는 건 그만큼 이게 단순한 범죄 조직 수준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외교관을 써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외교 행랑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디플로매틱 파우치라고 하죠. 아, 외교행랑. 국제협약에 따라 주재국 세관이 검사할 수 없는 그 치외 복권의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특권을 악용한 겁니다. 1970년 이집트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줄줄이 체포된 사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이집트에서 해시시, 즉 압축 대마초 400kg을 외교행랑에 담아서 유럽으로 밀수하려다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400kg이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양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에만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마약 밀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에 북한이 마약 국가라는 낙인을 찍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2003년에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봉수호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고순도 헤로인 150kg을 싣고 호주 해안에 접근하다가 발각됐습니다. 네, 호주 해군하고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무려 4일간의 해상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추격전까지요? 네, 결국 봉수호는 납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떤 사실이죠? 호주 당국이 봉수호와 평양 간의 교신 내용을 감청했는데요. 본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주하지 말고 위대한 장군의 전사로서 끝까지 싸우라. 와, 마약 밀수선에 대고 전사로서 싸우라고 지시하는 나라라니 이게 바로 당시 북한의 현실이었군요. 네, 이 사건으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마약, 위조 지폐, 무게 밀매를 일삼는 범죄 정권으로 공식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화를 벌어들인 결과가 결국 북한 내부로 향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성공이 어떻게 자신들을 올가매는 덫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외화벌이의 효자 상품이었던 마약이 이제는 북한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 그 변곡점은 19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고 동시에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됐죠. 병원에는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 사람들이 아플 때 기댈 곳이 전혀 없었겠군요. 네, 그때 주민들이 찾은 게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일부 가정에서는 비상약처럼 아편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진통 효과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아, 만병통치약처럼요? 그렇죠. 이가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일단 아프면 아편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약으로 시작했던 마약이 서서히 일상으로 그리고 중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약이 일상화되었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한 코 하고 갈래? 라는 말이 생겨났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코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필로폰 항줄 흡입하는 걸 한 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커피 한 잔하고 갈래? 처럼 아주 흔한 인사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요? 그 정도로요? 심지어 생일이나 결혼식 때 돈 대신 필로폰을 선물하는 문화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와, 아이들조차 필로폰은 얼음, 대마초는 역삼 같은 은어를 자연스럽게 알 정도가 되었고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0%가 어떤 형태로든 마약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30%요? 네, 마약 중독자 비율이 인구의 0.2% 수준인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30%라는 수치가 사실이라면 그건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그냥 사회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3명 중 1명 꼴인데.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마약이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존 수단이요? 네. 한 탈북민의 증언이 이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직접 집 주변 텃밭에 양귀비를 길러서 팔았다고 해요. 당시 아편 1g이면 옥수수 40kg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40kg이요? 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마약을 만들고 팔아야 했던 거죠. 범죄인 동시에 생존이었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북한 내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고순도 필로폰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과 일본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산 마약은 지금도 중국을 거쳐서 다양한 루트로 한국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순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의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도 북한산 얼음은 최고급으로 통하고요. 이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최근 김정은 정권도 마약 범죄 방지법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경 경비대를 아예 특수부대로 전면 교체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마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의지를 진짜라고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단속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입니다. 모순이요? 네, 많은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이 단속이 진정한 마약 근절보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빌미로 주민들의 돈을 빼앗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아, 단속 자체가 또 다른 북회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을 올리거나 뇌물을 받기 위해 본보기로 몇 명만 잡아들이고 진짜 거물급 마약상들은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단속해야 할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이 압수한 마약을 뒤로 빼돌려 팔거나 자신들이 직접 투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었다고요? 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마약의 주된 수출길이었던 중국 루트가 막혀버렸죠. 네. 그러자 해외로 나갔어야 할 엄청난 양의 마약이 북한 내부에 그대로 풀리게 됐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니 가격은 폭락했고요. 결국 더 많은 주민이 더 싼 값에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약을 근절하겠다며 국경을 닫은 조치가 오히려 북한 내부의 마약 확산을 부채질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백도라지라는 이름으로 양귀비를 심던 국가가 외교관까지 동원하는 국제적인 마약 밀매 국가로 낙인 찍히고 결국 그 마약이 자신들의 사회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자화상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에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을 때 어쩌면 북한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은 그들 스스로 만든 마약일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주도한 탐욕이 한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의 파편이 국경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